약간 뭐 서로 어떤 게 우리 편에 이익이 될까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광물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 펄쩍 뛰던 조건이었잖아요. 네. 어떤 조건이길래 이렇게 싫어했나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조건이 나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알려진 걸 보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개발하는 광물, 여기는 히토류뿐 아니라 천연가스, 석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네. 그 광물 자체의 판매 수익 그리고 그 광물과 연계된 인프라의 운영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지분 100%를 갖는 펀드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가져간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물은 내 건데. 광물을 팔아서 나오는 돈의 절반은 뭐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이 100% 지분을 갖는 펀드에 집어넣어라. 그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미국이 지원하면 그 금액의 2배를 나중에 또 우크라이나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5천만 달러가 될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이 기금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5천만 달러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 광물 판매 수입보다 많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완전히 저당 잡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으려면 다시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보장도 없이. 너희가 여기에 사인하면 뭐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너희가 미국의 밥그릇이 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미국의 밥그릇을 건드리느냐. 그래서 이 협정 자체가 안전보장이다. 더 이상 안전보장의 이응도 꺼내지 마라. 이게 지금 트럼프의 요구고 젤렌스키는 러시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많이 당해봐서 안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젤렌스키의 반발인 거예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좀 속이 쉽게 얘기해서 좀 타들어갈 만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설수록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내 지지율은 훨씬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여론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전쟁을 이끄는 항전의 영웅으로 각광을 받다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에 따르는 또 피로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계속 젤렌스키를 공격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버릴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오히려 상승을 해서 한 달 전보다 8%가량 오른 지금 63%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평생 받아본 지지율보다는 사실 더 높은 숫자기는 합니다. 자,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나오게 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곧이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를 만났을 때 입었던 군복 차림 그대로인 젤렌스키를 스타머 영국 총리는 포옹으로 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뒤 백악관에서 쫓기듯 나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곧바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를 만났을 때 입었던 군복 차림 그대로인 젤렌스키를 스타머 영국 총리는 포옹으로 환대했습니다. 영국의 변함없는 지지도 언급했습니다. You have full backing across the United Kingdom, and we stand with you, with Ukraine, for as long as it may take. We count on your support, and really, we're really happy that we have such partners and such friends. 영국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4조 원가량의 차관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러시아와의 전쟁을 대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대하는 유럽과 미국의 태도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죠. 유럽은 뭐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더 위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유럽 정상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한테 잘해주는 모양새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유럽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서진을 어떻게 막느냐가 가장 큰 안보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 천병에 우크라이나가 서 있었는데 그 바이든 정부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뒷받침을 해줄 때는 유럽이 한 발 빼고 뒤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총 금액으로 보면 유럽이 지원해준 돈이 미국이 지원해준 돈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유럽이 한 발을 빼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몽땅 손을 떼겠다고 하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정말 급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러시아로부터 그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일원인데 저렇게 모욕적으로 미국에 당하니 이제 정말 심정적으로도 약간은 좀 응원해주고
그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정상들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로를 해주었는데,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안보 보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안보 보장을 유럽이 현재로서는 지원해줄 능력이 안 되고 의지도 의심스럽고 결국은 미국의 안전 보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유럽 지도자들이 아무리 저렇게 말을 해도 현재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되지 않는다는 네. 것이 아마 젤렌스키도 고민일 겁니다. 일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웨슬리 클락이라고 네. 그 나토의 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총 전력으로 보면 러시아도 아직 전력이 다 소진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도 유럽 국가들이 도와주면 상당 기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갈 수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그리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도 이 상황이 오래 갈 걸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기와 물자의 수송을 중단해 놓고 네. 그 광물협정 다시 사인할 준비가 되면 숙이고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최후 통첩을 건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광물 협정을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히토류 같은 이 광물들이 지금 러시아가 전쟁으로 점령했던 지역에 상당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쪽에도 상당수 묻혀 있다 이렇게 돼 그럼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전쟁을 끝내면 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에 그 광물들이 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죠? 사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지역에 가치가 있는 광물도 많고 그 지역에 산업시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정을 서명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 있는 광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러시아에서 나온 그 외교적인 언사들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푸틴의 러시아와 전쟁의 종식 그리고 경제 개발 거래에 관해서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의 네. 소셜미디어인 그 트루스 소셜에 지난 24일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서 히토류 분야의 협력을 제한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양쪽이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은 것은 아니나 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러시아와 미국이 같이 어떤 합작 법인의 형태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광물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러시아가 개발은 맞되 그것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같이 손잡고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양국 정상의 어떤 외교적 발언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이밀고 있는 협정 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돌려받는 땅에서 나오는 광물 판매 수익은 네. 그것의 66%를 미국이 관리하는 기금에 집어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광물 판매 수익의 50%를 집어넣으라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돌려받는 땅에서 나오는 수익에는 그거는 미국의 기여가 더 인정이 되는 거겠죠. 네. 미국이 압박을 해야 내놓을 테니까. 거의 다 가져가겠다 그것에 이런 대해서 뜻이네. 이제 66%를 내놓으라고 돼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아마 일부 그 광물이 나오는 지역은 미국이 러시아를 설득을 하든 그 억압을 하든 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소유권을 돌려놓으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유럽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유럽 위주의 평화유지군이라도 파병하게 될까요? 결국은 평화유지군 같은 장치가 없이는 네. 러시아가 계속 서진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미국은 절대 안 한다고 하니 유럽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이 파병 문제에 관해서 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보면 조금씩 나라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 영국이 제일 적극적이에요. 네. 영국은 필요하다면 지상군을 파견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후방에서 그 안전판 역할을 해준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은 파병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마크롱의 얘기는 휴전을 전제로 후방에 지원군을 보내겠다는 얘기다. 전방에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후방에 만약에
그 유럽 다른 나라들의 군대가 있어주면 우크라이나가 그 자국의 자원, 병력 자원을 좀 더 전방으로 보낼 수 있지 않니? 이런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전방에서 이제 인명 피해가 나는 거 싫다. 이건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파병은 가장 복잡하고 효과가 적은 방법이다. 스페인 현재 아무도 파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 이게 지금 가만 보면 러시아에서 먼 나라일수록 별로 시급성을 그렇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러시아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폴란드는 러시아한테 지배도 당해보고 아픈 역사가 그렇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는 인도적 군사적 지원만 제공하겠다. 파병은 절대 안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들어가서 러시아군과 직접 충돌하는 거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중국이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요? 그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그냥 가능성을 건드려보는 차원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외교적인 면을 따져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나토의 영향력이 러시아 코앞까지 오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한 유럽 국가들은 전부 나토 소속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건 어떤 형태든 러시아로서도 받아들일 명분이 없습니다. 뭐 그쪽에서도 보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런데 중국은 나토 소속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러시아를 현재 도와주는 입장이고 미국은 계속 중국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여를 해달라고 얘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는 거는 굉장히 뜬금없는 아이디어 같으면서도 의외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 그 중국 외교부 브리핑 때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 근데 그게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대답이라는 그렇죠. 점에서 예.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야,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변 분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그렇다면 우방인데 우방한테 대해서 저렇게 그냥 막대하는데 자, 우리는 동맹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그렇죠.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확실하게 보여준 건 지금까지의 어떤 동맹의 과거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유럽에 대해서 이미 이걸 보여줬죠.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이제 한국이 다른 점은 우선 조약으로 어쨌든 맺어진 동맹이라는 거.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그런 조약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막 감정에 격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푸틴 대통령과 자기는 그 바이든 민주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어떤 정치적인 동지, 같이 고생한 동지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근데 한국의 문제는 지금 뭐 그 러시아와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몫을 기여해라 또는 내놔라 이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에 대한 어떤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좀 큰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자, 이현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